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어쩌면 저는 그 인간과 처음부터 인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늦었지만 이혼을 하고 혼자 살면서 생각도 많이 정리가 됐어요. 이제는 정말 마무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곳에 사연을 써볼까 합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제 인생은 늘 이 순위로 밀려났어요. 집안일 하느랴, 아이들 키우느랴,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느랴, 정작 제 시간이 없었네요. 친정에 항상 혼자 가니까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줄곧 물어보곤 하셨어요. 이서방은 오늘도 바쁜가? 사업하는 사람이 그렇지 뭐. 아무리 바빠도 끼니는 잘 챙겨 먹어야 할 텐데 밥은 잘 챙겨주니? 내가 반찬 좀 해줄까? 내가 잘 챙기고 있어요. 다음에는 꼭 같이 올게. 이서방이 안 그래도 장인 장모님 보고 싶대. 너무 무리하지는 말라고 그래. 우리는 괜찮으니까. 저는 시댁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밥하고 반찬하고 집안 살림까지 해주고 오곤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얼굴 한번 비추는 게 어렵다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피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운한 마음에 넌지시 던져봤어요. 우리 부모님이 당신 보고 싶대. 아, 그래? 나도 뵙고 싶다고 전해드려. 이번 설에는 같이 갈 거지? 아무리 바빠도 하루 정도는 찾아뵐 수 있잖아. 글쎄, 시간 봐서. 솔직히 조금 서운해지려고 그러네. 나는 시부모님 보러 일주일에 한 번 꼬박꼬박 방문하는데 당신은 명절도 어렵다는 거잖아. 내가 뭐 일부러 안 가? 바쁘니까 못 가는 거지. 당신은 꼭 내가 한가한 사람처럼 얘기하더라. 내가 노는 것도 아니라 일하느라 못 가는 건데 그게 그렇게 꼴 보기 싫어? 우리 애들 졸업식이 언젠지는 알기나 해? 애가 몇 학년 몇 반인지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은 알긴 알아? 공부는 어느 정도 하는지 아냐고. 그건 엄마 영역이지 내 영역이 아니잖아. 요즘 누가 그렇게 영역을 나눠? 당신은 아빠 아니야? 적어도 졸업식 날은 같이 가줘야 하는 거잖아. 하다못해 회사 다니던 사람들도 연차 내고 아이들 졸업식 보러 가는데 당신은 사업하면서 그 정도 시간도 아이들을 위해 내줄 수 없는 거야? 이래서 내가 돈 못 벌어본 사람이랑 얘기가 안 통하는 거야. 솔직히 당신 나한테 시집 오면서 돈 한 번도 벌어본 적 없잖아. 그치? 한 번이라도 남 밑에서 일해봤다면 나한테 이렇게 얘기 못하지. 각자의 의무가 있는 거잖아. 나는 돈 벌고 당신은 집안일하고. 그게 불만이야? 내가 돈 못 버는 게 그렇게 불만이라면 아르바이트해서라도 생활비 벌게.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 아이들, 친정 부모님 신경 좀 써줘. 가족으로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내가 무리한 걸 요구하는 거야? 응, 맞아. 무리한 걸 요구하는 중이야. 나는 솔직히 집안일 정도는 당신이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누군가 그런 잡다한 일을 대신 해줬으면 해서 결혼한 거야. 그러면 식모를 구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보통 남자들 다 그런 이유로 결혼하고 자리 잡는 거야. 솔직히 시집와서 놀고 먹으면서 받을 거 다 받으려는 신보가 더 못된 거 아니야?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내가 놀고 먹어? 그래, 방금 그 말은 내가 실수했어. 그런데 솔직히 틀린 말도 아니잖아. 솔직히 나도 불만 많아. 화장실 갈 때마다 물기 때문에 양말 젖는 것도 너무 짜증나고 반찬도 같은 양념 돌려 쓰는 것도 서운하고 화가 나. 이 정도 결혼 생활 했으면 센스라는 게 생겨야 하잖아. 당신은 그런 게 없어. 발전이 없다고. 누가 보면 생활비 꼬박꼬박 척척 주는 줄 알겠어. 숨통 트일 정도만 주고 진수성찬 바라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여자가 세상에 어딨겠어? 내 친구는 와이프한테 생활비 40만 원 주니까 삼시세끼 오첩반상에 도시락까지 싸준댄다. 심지어 그러고도 돈이 남아가지고 모아서 남편 넥타이까지 사준다는데 당신은 그거 보고 느끼는 게 없어? 나는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일단 기본만 잘 해달라는 거잖아. 적어도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집안일 해놓고 밥상 잘 차려놓으면 내가 잔소리 안 하지. 가만 보면 가끔 당신은 기본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그럼 그런 여자랑 결혼하지 그랬어. 나는 애들 고기도 사 먹이고 학원도 보내고 싶으니까 생활비를 더 늘려달라는 건데 내가 너무 어려운 부탁하는 거야? 나도 비교 한번 해봐. 남들 남편은 아내한테 돈 관리하라고 월급 전부 주고 용돈만 받는데 적어도 부부끼리는 그런 걸 공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놀고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 사정을 알아야 내가 나가서 돈을 벌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자산 규모를 좀 알아야. 사업하는 사람한테 자산이 어딨어? 죄다 적자에다가 한 달 한 달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데
하여간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해. 내일 거래처 미팅 있으니까 일찍 자야 되니까 지금부터 말 걸지 마. 지금 여기서 대화를 끊겠다고? 말 걸지 말라니까! 아내에게 무심하고 가정에 소홀한 이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된 제가 바보였던 걸까요? 분명 연애 때는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결혼하자마자 완전히 돌변하더니 저를 무슨 가정부 취급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업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사람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구나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도를 지나치더라고요. 결혼기념일 날 꽃 한 번 사준 적 없었고 제 생일이 지나가는데도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 정도는 제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냥 그런 인간인가 보다 하고 넘기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제가 가장 서러웠던 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걸 사지 못하고 욕심을 감출 때였어요. 남편은 사업을 할 때는 호탕했지만 가정 안에 있을 때는 인색하게 그지없었어요. 아이들 학원비가 너무 비싸다며 인터넷 강의를 듣게 하라고 하질 않나, 아이들 신발이 다 떨어졌는데도 본드로 붙여서 신고 다니라고 하질 않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유행하는 패딩, 신발 하나 사준 적이 없었어요. 그 또래 안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옆에서 지켜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가부장적이었던 그 인간은 집에 와서 물을 마시는 것조차 저에게 시키곤 했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올 때가 대부분이었고 돌연 출장을 갔다며 외박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어요. 따지고 보면 정상적으로 퇴근해서 집에 오는 시간이 손에 꼽을 정도였네요. 처음에는 그걸로 참 많이 다투곤 했는데 나중에는 저도 체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혼을 결심한 적이 셀 수 없을 정도였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쨌든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보다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도 아빠라는 존재가 있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사회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막연히 혼자가 된다는 게 무서웠던 것 같기도 하네요. 다들 그냥 싫어도 버티면서 사는 거겠지, 각자의 사정대로 그럭저럭 만족하며 사는 게 인생이겠지 생각하며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아이들을 키웠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혼을 유예하면서 버티고 또 버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홀로 상상 속에서 몇십 번이나 남편과 이혼하고 다시 재결합하며 살았더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이제는 아이들을 키우는 시기가 지났고 우리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죠. 이제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건강검진을 받아봐야겠다고 했는데 글쎄 암이라는 거예요. 대장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남편도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한동안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병원을 나온 후 실감이 났던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너무 젊다고 생각했는데 말기 암이라뇨?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를 보더니 같이 울더라고요. 병원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명이라는 명의는 다 찾아봤네요. 그랬더니 타장기에 전이가 있어 어렵긴 하지만 절제할 수가 있어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교수님의 말을 믿고 끝까지 싸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낮은 확률이라도 우리가 이겨내기만 한다면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가 되니 남편에 대한 미움이 전부 사라지고 애처로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평생을 일만 하다가 그렇게 아프게 됐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남편은 순식간에 몸무게가 확 빠졌고 지인들로부터 정말 아파 보인다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살아온 세월 동안 남편이 아픈 것도 제대로 눈치채지 못한 제 탓 같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편의 병간호를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눈시울이 붉어지며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잔소리만 했던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당신한테 간호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어. 원한다면 나를 떠나도 괜찮아. 다 이해할게. 아프더니 마음이 약해지긴 했나 보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것만 보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기로 했잖아. 얼른 몸 나아서 우리 둘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녀야지. 이제 겨우 즐길 수 있게 됐는데 억울하지도 않아? 억울하지. 당신이랑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하던 사업도 다 정리해야 할까봐. 당연하지. 안 그래도 정리하려고 했던 건데 일찍 접으면 되지. 몸도 안 좋은데 어떻게 그걸 이어가려고.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당신을 위해 쓸 거야.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더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 정신 차리고 당신 위해서 내가 꼭 건강해질게. 아픈 이후로 남편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성격이 온순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저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옛날과는 딴판이 되어버린 남편을 보니 정말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구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부쩍 늙어버린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야 남편도 건강해질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결심했던 예전과는 달리 마음을 고쳐먹고 남편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남편은 하고 있던 사업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고 하나씩 정리했어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했죠. 저도 아이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이것저것 정리를 해야 했어요. 긴 싸움이 될 테니까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저에게 선물 하나를 주더라고요. 이게 뭐야? 당신한테 여태껏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잖아.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 아주 두꺼운 금팔찌가 떡하니 놓여 있었어요. 아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에게 제대로 선물 받은 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팔찌네? 이거 금이야? 금이지. 당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비쌀 텐데. 여태껏 당신 생일 못 챙긴 거 한꺼번에 챙기는 거야.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 마지막 선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말 하지 마. 얼른 나와서 당신한테 더 큰 선물 해주고 싶어. 그럴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내가 당신 곁에서 최선을 다할 거야. 요즘 내 꿈이 뭔지 알아? 당신이랑 백발 노인이 될 때까지 같이 사는 거. 그 나이에도 같이 손잡고 다니고 싶어. 늙어서도 연애하는 기분으로 당신이랑 살 거야. 꼭 그렇게 하자. 내가 꼭 당신 그렇게 만들어줄게.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나는 정말 행복한 놈이야. 남편은 아프고 난 후 저에 대한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아프니까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해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부부는 부부라고 하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늘에 계신 모든 신들께 빌었어요. 제발 저희 남편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요. 투병 생활을 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의 체력이 떨어질 때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마치 아이를 홀로 두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과 잠시 떨어져 있던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그때 집에서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이선철 씨 보호자님이시죠? 갑자기 기절하시는 바람에 급히 이동 중이에요. 남편이 갑자기 위급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로 밖으로 나갔고 집 앞에 택시가 바로 보이길래 택시! 하고 불러서 급히 탔습니다. 생각해보면 택시가 마치 대기하고 있던 것처럼 집 앞에 서 있던 게 이상하긴 했네요. 택시를 타자마자 기사님에게 병원을 알려줬어요. 남편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싶어서 눈물이 범벅이 돼 겨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또 차가 막히는 바람에 마음만 급해지더라고요. 택시 기사님에게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수차례 부탁드렸고 겨우 차가 막히는 길을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길이 뚫리는 구간에서 갑자기 택시기사가 다른 길목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셨으니까 본인만의 지름길을 알고 있나 보다 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너무 낯선 길이 나오는 거예요. 기사님, 지금 병원 가는 길 맞아요? 땡땡병원이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더라고요. 순간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잖아요. 택시기사가 이상한 길로 빠지는 걸 보고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이 길은 병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사람이 범죄자인 게 확실하구나. 나는 어디로 납치가 되고 있구나 싶어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울먹이며 택시기사에게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어디로 가시는지만 알려주세요. 지금 제가 너무 급한 상황이라 그래요. 남편이 위급하다고요.
말기암인데 지금 당장 눈을 감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남편 좀 볼 수 있게 병원으로 가주세요. 네? 택시기사님은 저를 거울로 힐끔 보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무슨 사장님이요? 가보면 아실 겁니다. 말을 해줘야 알지. 사람을 이렇게 납치하는 법이 어딨어요. 나를 찾는 사장님이 있을 리 없잖아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황선아 씨 맞으시죠? 제 이름이 맞긴 한데. 그럼 사장님이 찾으시는 분 맞습니다. 그 사장님이 누군데요? 누군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택시기사까지 고용하면서 저를 찾냐고요? 한때 제가 운전기사 하면서 모셨던 분입니다. 지금 황선아 씨를 꼭 좀 뵙고 싶다고 해서요. 저도 자세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일단 병원으로 가주세요. 거기부터 들렸다가 갈게요. 곧 도착합니다.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 가는 동네에 도착했고 어느 전원주택이 줄지어 있는 골목에서 내리게 됐습니다. 내리자마자 골목에서 한 남자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여자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있었고요. 여보 미안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용서? 너 지금 용서라고 했어? 네가 그놈이랑 뒹굴 동안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러지 않았겠지?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날이야. 일단 진정하고 대화 좀 해요.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내가 너 오늘 가만 안 둘 거야. 골목에서 충격 광경을 마주한 저는 어찌해야 될지 몰라 얼어붙어 있었어요. 택시기사님은 저에게 저기 저 남자분이 저를 찾던 사장님이라고 귀뜸해 주더라고요. 사장님이라는 그 남자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저를 향해 눈길을 돌리시고는 그제야 잡고 있던 머리채를 놓은 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움찔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은 저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황선아 씨 되십니까?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명함을 하나 내밀더라고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회사 이름도 익숙했고요. 생각해보니 남편이 한창 사업을 했을 때 거래처라고 들은 것 같았어요. 남편의 거래처 사장이 나한테 무슨 볼 일이 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거래처 사장님께서 저를 왜 부르셨죠? 황선아 씨께서 꼭 알아야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남편이 위급한 상황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렀고요. 네? 그놈 타박상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 때렸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 남편을 때렸다고요? 아픈 사람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집으로 들어오시죠.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큰 저택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머리채를 잡힌 채 싹싹 빌던 여자는 어느샌가 다른 곳으로 가고 없더라고요. 그 집에 들어간 후 사장님은 저에게 차를 한 잔 대접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꺼내셨죠. 너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적잖이 놀랐거든요. 무슨 일이신데 그러세요? 본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황선아 씨 남편이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네? 뭐라고요? 10년 넘게 사랑을 이어오고 있었고요. 아주 지고지순한 사랑이더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저는 2년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한번 봐달라고 해서 용서해줬는데 또다시 그놈을 만났더군요. 그래서 작정하고 제대로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관이더군요. 어쩌면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 거래처 놈을 저희 집에 들여서 식사 대접해준 게 시작이었거든요. 몇 번 그렇게 했더니 둘이 눈이 맞았나 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위기에서 몇 번이나 구해준 거래처 사장의 아내를 탐한다는 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놈을 상간남 소송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미리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모시고 온 겁니다. 분명 만나주지 않으실 것 같아서 기사를 고용했습니다.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분은 큰 황봉투에 든 서류, 사진, 대화 캡처본 등을 테이블에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내 남편이 상간녀와 다정하게 뽀뽀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침대 위에서 찍은 그 사진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한 번에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바람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은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오더니 펼쳐주더라고요.
이 둘은 제가 집을 비웠을 때 본인들 신혼집 마냥 제 집을 썼더라고요. 여기 CCTV 기록입니다. 꼭 들으셔야 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화면 보시기 영 불편하시면 소리만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는 음성을 들려주더라고요. 그 안에는 분명 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강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얼른 건강해져서 자기한테 돌아올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우리 자기 아파서 어떡해. 다 내 탓이야. 당신 데리고 병원을 먼저 가봤어야 했는데. 괜찮대. 나을 수 있다고 하더라. 반드시 완치할게. 병간호는 와이프가 해주는 거야? 그렇다고 하대. 이러다 당신 와이프한테 다시 정들어서 재결합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지. 나한테는 자기뿐이라고. 지금 와이프는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식모 같은 사람이고. 진짜 병간호만 해주는 거 맞지? 자기 고운 손에 물 묻히고 싶지 않아서 그래. 힘든 건 전부 그 사람한테 시키고 우리는 다시 건강해져서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야. 나중에 소송당하면 어떡해? 재산 분할은 어쩌고. 그 여자는 내가 쥐뿔도 없는 줄 알아. 그건 안심해도 돼. 그리고 우리끼리 손을 많이 써놨잖아. 그건 그렇지. 아무튼 꼭 건강해져서 돌아와. 거래처인 척 병문안 자주 갈게. 만약 내가 잘못되더라도 전부 자기한테 주고 갈게. 그런 말 하지 마. 자기가 없으면 내 인생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꼭 건강해져야 해. 녹음된 음성을 듣는 내내 심장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도 않더라고요. 사장님은 저에게 냉수 한 컵을 주며 말을 이어가셨어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했더라고요. 명의도 전부 돌려놓고 지들끼리 돈 빼돌려서 아파트 한 채 마련해서 살림도 차려놨습니다. 암을 완치하면 제 와이프랑 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필요할 때만 황선아 씨를 찾다가 건강해지면 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아내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지 않은 채로 이용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분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비수가 돼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그곳에서 처음 보는 거래처 사장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속은 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그 인간을 그래도 남편이라고 평생 병간호를 해주겠다고 다짐한 게 바보 같아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사장님은 저에게 휴지를 내밀었어요.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 잘 압니다. 저도 처음에 불륜 사실 알았을 때 세상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에 휩쓸려봤자 그들한테 당하기만 할 뿐입니다. 저는 황선아 씨가 더 이상 이선철 씨 그 자식에게 속지 않았으면 합니다. 워낙 말도 잘하고 사기꾼 같은 놈이라 금방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불륜은 불륜이잖아요. 저는 괘씸해서 둘을 용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자그마치 10년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호구처럼 당하기만 하고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까딱하다간 이대로 평생 당하기만 할 수 있어요. 이제라도 이혼 소송을 하든 상간녀 소송을 하든 법적으로 대응해서 황선아 씨를 지키셨으면 합니다. 같은 처지로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인간이 이런 짓을 벌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치밀했으니까요. 저도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집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초인종 누르는 사람이 사진으로 남는 시스템으로 바꿨는데 거기에 떡하니 그놈 사진이 남아있더라고요. 수상해서 조사해봤더니 아주 깊은 사이였습니다. 그 일이 아니었더라면 저도 여태까지 속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아마 기세등등했을 겁니다. 배우자가 바보같이 속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어쩌면 좋죠?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기분이라. 변호사를 원하시면 대신 고용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속에 다른 여자 품고 있는 그놈을 병간호할 생각은 집어치우세요. 아프면 다 용서가 됩니까? 아프다고 해서 과거의 더러운 짓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선택은 황선아 씨 몫입니다. 저는 그저 증거와 변호사를 고용할 돈을 가지고 있으니 원하신다면 지원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지금 상태에서는 재산 분할도 불리하게 받으실 수 있으니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은 딱딱하게 했지만 그 속은 얼마나 망가졌겠어요. 사장님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태껏 뒷바라지 해주고 시부모님까지 대신 챙겨주고 병간호까지 내가 다 해줬는데 결국에는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건 암까지 걸렸으면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저를 실컷 써먹다가 버릴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비참한 마음을 품고 그 집을 나왔어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집을 나오자마자 웬 여자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저기 제 남편이랑 이야기 나누셨어요? 돌아보니 아까 머리채를 붙잡힌 채로 빌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제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였던 것이죠. 남의 남편 만난 주제 어디서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 남편이 흥분을 많이 한 상태라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얘기는 저랑 하시죠. 그쪽이랑 얘기할 게 없네요. 소송 하실 건가요? 소송당할 각오로 남의 남편 만난 거 아닌가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헤어질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을게요. 이미 엎질러진 진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슬슬 정리하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한 번만 아량을 베푸신다면 앞으로 속상하게 할 일 전혀 없을 거예요. 여기서 약속 드릴 수 있어요. 10년간 나를 농락했으면서 이제서야 약속을 한다고? 진짜 어이가 없네. 아파서 다 죽어가는 남자 저도 관심 없어요. 저는 다시 남편한테 돌아갈 생각이니까 사모님도 넓은 아량을 베풀어서 다시 그 사람하고 잘 지내보시면 어떨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나서 그 여자의 뺨을 내리치게 됐어요. 누군가의 뺨을 쳐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네요. 둘이 살림까지 차렸다며? 그럼 네 거니까 네가 책임져. 왜 나한테 아량을 베풀라 말아야? 이제 그 인간 너한테 줄게. 평생 둘이 행복하게 살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택시를 타고 다시 돌아가는 내내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수도 없이 이혼을 결심하곤 했는데 막상 코앞에 다가오니 막막하더라고요. 일단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 뺏어간 여우 같은 며느리, 남편이 힘들게 번 돈 맘 편히 쓰기만 하는 여시 같은 며느리가 먼저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혼하려고요. 먼저 아쉬워할 것 같아서 전화드려요. 너 미쳤어? 우리 아들 아프다니까 바로 버리는 것 좀 봐. 너 지금까지 우리 아들한테 받아간 거 다 토해내. 어머님 아들 불륜 저질렀어요. 그것도 10년씩이나요. 좋으시겠어요. 미웠던 며느리 떠나게 됐으니까요. 어머님 아들 떠받들어주는 새로운 며느리 맞으실 준비하셔야겠어요. 뭐? 그래서 어쩌라고? 남자가 사업하고 바깥 일 하다 보면 다른 여자한테 마음 정도는 줄 수 있지. 너는 애가 항상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예민하게 굴더라. 네, 그럴 수 있어요. 가치관의 차이겠죠. 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 그리고 아들 반납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화내세요? 저한테 장가 보낸 게 아깝다고 두고두고 후회된다고 하셨잖아요. 잘난 며느리 새로 들이실 텐데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나실까요? 여태껏 며느리로 받아들여줬더니 이제 와서 팠나? 아주 성질머리 고약해가지고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받아준 내 잘못이다. 너는 우리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디? 평생 가정 위에 몸바쳐 일만 했는데 너는 고작 그 일 때문에 남편을 버려? 저한테는 고작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그 사람 저희 가정 위에 한 게 없어요. 번 돈이 전부 다른 여자한테 가 있을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전화를 끊은 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병실에 누워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갑자기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 여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기다렸잖아. 쓰러졌다고 들었어. 일이 좀 있었어. 별거 아니래. 이제 막 검사하고 끝내던 참이었어. 진짜 인생 종치는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때 당신 생각나더라고. 나 진짜 당신밖에 없는 거 알지? 당신이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나는 억울해. 미리 얘기를 들었나 보구나. 어머님한테 들었나? 아님 내 연녀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당신이랑 끝내려고. 여기서 그만하자. 갑자기 그런 게 어딨어? 갑자기가 아닐 텐데? 10년간 불륜 저지른 주제에 이게 갑작스럽게 느껴져? 예상은 하고 있었어야지. 어떻게 말기암인 남편을 한순간에 버릴 수가 있어? 그러는 당신은 10년 동안 서서히 나를 버렸잖아. 어떻게 그래? 내가 뻔히 당신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 알면서, 우리 애들이 아빠로서 존경하고 있었던 걸 알면서 어떻게 그러냐고! 우리 애 졸업식 날 출장 간다고 하더니 그 여자랑 뒹굴었니? 명절날 그렇게 처가에서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했는데 일 핑계로 연락도 안 받더니 그 여자랑 여행이라도 갔나 보지? 애 아빠가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여태껏 당신이 힘든 줄로만 알고 우리끼리 손가락 빨아가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그런데 당신은 그 여자랑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더라? 그거 다 말뿐이야. 정말 그 여자랑 나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 사장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다 가짜야. 조작된 거라고. 조작된 건지 아닌지 어디 한번 법원에서 판단해볼까? 여보, 진짜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우리 여태껏 잘 살았잖아. 내가 정신 차리고 당신한테 정말 잘하겠다고 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했잖아. 내 진심이 안 느껴져? 여태껏 잘 살았다고? 착각하지 마. 나는 당신이랑 살면서 수도 없이 이혼을 생각했어. 애들 때문에 간신히 참은 거야. 이제야 드디어 이혼할 수 있는 구실을 당신이 만들어줬네. 어떻게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어? 나 아프다고 병가 넣겠다고 눈물 흘리던 우리 아내 어디 갔어? 그러게 당신이 잘했어야지. 나는 당신이 다른 여자 마음을 품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제서야 철이 든 줄 알았어. 하마터면 깜빡 속을 뻔했지. 내가 빠져줄게. 빠져줄 테니까 그 여자랑 잘 살면 그만이잖아. 그런데 아까 그 여자가 나한테 그러더라? 아파서 죽어가는 남자한테 관심 없다고. 제발 소송하지 말라고 싹싹 빌더라. 이게 너희 둘의 지고지순한 사랑이니? 참 부질없더라. 여보,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이 아픈 몸으로 무릎 꿇고 빌 수도 있어. 솔직히 그 여자 만난 건 사실이야. 변명하진 않을게. 하지만 이제 정말로 정신 차렸어. 아프니까 알겠더라. 지금 내 옆에 있는 당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 여태껏 내가 못난 남편이었다는 거 인정할게. 하지만 이젠 달라.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당신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라. 내가 이렇게 빌게. 밥하고 빨래해주는 식모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서운해? 당신 여태껏 비상금 많이 모아놨을 거잖아. 새로운 식모 구하면 되겠네.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진짜로 나를 이렇게 버릴 거야? 난 내가 너무 불쌍해. 할 수만 있다면 시간 되돌리고 싶을 지경이야. 그 정도로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거래처 사장님이 그러더라. 둘이 불륜 저지를 때 혼자 증거 모으면서 마음이 몇 번이나 무너졌다고. 나도 오늘 비슷한 심정을 느꼈어. 당신은 두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야. 뭐가 당당해서 나를 붙잡아? 당신이 지금 아프다는 게 방패막이라도 된다는 얘기야? 나한테 안 통해.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나 몰래 다른 여자 만나면서 생활비도 제대로 못 줬으면서 이제 와서 병간호를 해달라고? 양심 있다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나라면 미안해서라도 떠나보내줬을 거야. 그러니까 나 붙잡지 마. 애정도 없으면서 사람 이용하지 말라고. 여보, 안 돼. 그러지 마. 나 정말 당신뿐이라고. 남편은 병원에서 울고불고 난리 부르스를 추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도 동요되지 않았어요. 불륜의 증거들을 본 순간, 그 인간이 나를 무시하고 짓밟던 목소리를 들은 순간부터 저는 애정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짐을 느꼈습니다. 저도 제가 말기암 남편을 한순간에 버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돌아선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순 없었고, 제가 받은 상처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았죠.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게 됐어요. 상간녀 소송도 같이 진행하면서 거래처 사장님이 큰 도움을 주셨죠. 사장님도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상간녀는 저에게 끝까지 치졸하게 매달렸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더니 울고불고 사정을 해댔어요. 저 그 남자 절대로 안 만나요. 제가 버렸다고요. 이제 만나지도 않는데 제가 벌을 받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은 없던 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 전남편 만나든지 말든지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그렇다고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 나는 이것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전화할 생각하지 마. 다시는 목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저의 이혼이 이렇게 순식간에 진행이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때는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성인이 된 아이들은 저를 많이 이해해주고 잘했다고 격려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더 용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가장 화가 난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대뜸 저에게 전화해서 이 늙은이가 아들 간병까지 해야겠냐며, 진짜 이혼까지 할 작정이냐며 버럭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여태껏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확연히 보였네요. 생각해보면 시댁에 갈 때마다 저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구나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새삼 서운하더라고요. 며느리로서 열심히 비위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애들 다 키워놓고 늦지막이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주변에 이혼을 했다고 말하는 것도 너무 부끄러웠네요. 하지만 원래도 인간관계가 그리 넓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방 정리가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의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남편의 지인들이었어요. 그 인간의 아내로 살면서 저를 지우고 살았던 거잖아요.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살기로 마음먹은 저는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에는 원하던 일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도전하고 나니 저와 비슷한 또래인 사람들이 많아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친구도 많이 사귀어서 저희끼리 정말 돈독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에 대한 소식은 가끔 애들을 통해 듣곤 합니다. 비록 갈라서긴 했으나 아이들에게는 아빠니까요. 아이들도 아빠를 그리 썩 달가워하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수술할 때, 명절 때는 가끔씩 보러 가는 것 같더라고요. 수술은 잘 마쳤고 예후도 괜찮다는 소식까지 듣게 됐네요. 이제는 공기 좋은 지방에 주택 하나 사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제 소식을 물어본다고 하네요. 상간영화는 완전히 끝이 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살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허무하게 헤어지네요. 아직도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그렇게 좋으면 이혼을 하고 만나지 왜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불륜을 저지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혼자의 삶이 더 편해졌네요. 끝이 없을 것 같던 고통도 이제는 조금씩 무뎌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은 걸 해결해 주더라고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저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저도 인생을 제대로 즐겨보려고 합니다. 저 스스로 돈도 벌고 책임도 지면서요. 아직 저는 제가 젊은 나이라고 생각해요. 나이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이른 시기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은 걸 하고 인생 즐기고 살아요. 이 말을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어서 긴 사연을 적어보게 됐네요. 부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상처를 받지 않길 바라면서 사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